장기 기증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 딸 조세핀 12살밖에 안 됐거든요. 저는 미국 국립보건원 뇌신경망 연구를 이끌어온 과학자였고 기적 같은 건 믿지 않았죠. 왜 하필 제 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국 최고의 의사들이 단호하게 회복 가능성 0%라고 말했을 때 제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던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뿐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충격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레나 카르터입니다. 46살이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뇌신경망 회복 연구를 이끌고 있어요. 숫자와 데이터만이 진실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내고 외동딸 조세핀과 둘만 살고 있었죠. 조세핀은 12살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라고 부르던 아이가 엄 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단어 자체를 잊더라고요. 조세핀아, 괜찮니? 아이는 저를 바라보며 입만 벌렸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CT, MRI, 혈액 검사까지 모든 검사를 다 해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희귀한 진행성 뇌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자발적 인지활동 불능 상태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0%입니다. 0%.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평생 숫자로 살아왔는데 이번엔 그 숫자가 절망이었어요. 조세핀은 점점 말을 멈춰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이 엄마 아파였어요. 그 후론 완전히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죠.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습니다.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까지요. 답은 똑같았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마지막엔 장기 기증까지 제안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미국 국립보건원의 직장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다른 나라 의료진의 의견도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시아 쪽에서 비슷한 케이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시아 의료라는 말만 들어도 제 가슴속 깊은 상처가 도지거든요. 제가 22살 때였어요. 외교관이던 아버지가 중국 출장 중에 고열로 쓰러지셨습니다.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으셨는데 의료진들의 부주의와 시설 부족으로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때 제가 직접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봤거든요. 손도 제대로 못 잡아드리고 마지막 말씀도 못 들었습니다. 그 무력감과 분노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시아 의료 전체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됐습니다. 절대 안 돼요. 아시아 의료는 믿을 수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 딸을 그런 위험에 노출시킬 순 없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내 딸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미국의 모든 의료진이 손을 놨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였죠. 미국 국립보건원 내부 회의에서 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유사한 사례가 회복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통합 재활 방식으로요.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도 중국과 다를 게 없어요. 그쪽 의료는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의 분노와 절망감이 고스란히 밀려왔죠. 하지만 조세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밤마다 숨소리가 가빠지더라고요. 때로는 숨이 끊길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조세핀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엄마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평생 논리와 데이터로만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감정에 휩쓸렸습니다. 더 이상 과학자도 연구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딸을 잃어가는 엄마였죠. 어느 날 밤 조세핀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결정하셔야 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논리적 사고는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걸.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지키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걸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아시아 의료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었어요. 딸을 살릴 수 있다면 악마와도 손잡을 각오였죠.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조세핀을 품에 안고 공항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만약 한국에서도 실패한다면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게 놀라웠습니다.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여러 번 수상한 이유를 그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공항 자체가 정말 첨단화되어 있더라고요. 5G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어서 미국보다도 인터넷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들, 깔끔한 시설들이 미국 공항보다 훨씬 진보적이었어요. 심지어 공항 내에 문화센터와 스파, 아이스 스케이트장까지 있어서 정말 공항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표지판들도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매우 잘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다들 친절하고 최소 3개 국어는 기본으로 구사하더라고요. 제게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줄까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한국인들의 배려심과 서비스 정신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IT 강국다운 면모였어요. 모든 곳에 QR코드와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AI 챗봇이 실시간으로 다국어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미국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비스였죠. 더 놀라운 건 병원과의 연계 시스템이었습니다. 미리 협진이 되어 있어서 공항에서 바로 병원 구급차로 연결되더라고요. K-메디컬 협진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하던데 세계에서 한국이 최초로 도입한 공항과 병원 직결 의료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빠르고 편리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의료진이 조세핀의 상태를 점검해 주었습니다. 삼성에서 개발한 이동식 의료 장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병원에 미리 연락을 취해 모든 준비를 완료해 두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바로 한국의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구급차에서 본 서울의 야경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과 63빌딩, 롯데타워 같은 초고층 빌딩들이 LED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죠.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이런 대도시를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저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구급차 기사분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케이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설이나 시스템은 정말 잘 되어 있네. IT 강국, 의료 선진국이라는 말이 허언이 아니었어. 하지만 실제 의료 수준은 어떨까? 조세피니를 품에 안고 그런 생각을 했죠. 첫인상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동구의 한 재활병원에 도착했는데 건물 자체가 정말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로비에는 한국의 의료 발전사를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있더라고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박재윤이라는 의사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30대 중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너무 젊어 보였어요. 저 나이에 뭘 알겠어? 속으로 실소했습니다. 미국에서 수많은 명의들이 포기한 케이스를 저런 젊은 의사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우스웠어요. 박재윤 의사는 조세핀의 MRI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새롭게 촬영하고 직접 판독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 자신감이 불쾌했어요. 미국 최고의 의료진들이 다 포기한 상황인데 뭘 더 찾겠다는 건지. 미국에서 이미 다 확인했는데요. 그럼에도 다시 봐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요. 박재윤 의사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 순간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죠. 재촬영을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조급했어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실망했거든요. 다음 날 박재윤 의사가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박재윤 의사가 MRI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 조세피니의 뇌 영상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뇌관과 시상 연결 부위입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무반응이라고 기록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박재윤 의사는 다른 걸 봤더라고요. 규칙적인 수면 각성 리듬이 관측됩니다. 매우 미약하지만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의미 없는 잡음일 뿐이에요. 미국에서도 다 확인했어요. 우리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박재윤 의사가 차분히 말했어요. 뇌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아직 말하고 싶은 게 있는지를 봅니다. 그 말에 화가 났어요. 기계가 인식하지 못한 신호를 사람 눈으로 찾겠다는 건가요? 비웃음이 나왔죠. 과학을 모독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다른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박재윤 의사는 MPA 고주파 신경공명 분석을 제안했습니다. 전통적인 MRI로는 감지되지 않는 신경신호를 고해상도로 포착할 수 있어요. 최신 기술입니다. 저도 논문으로만 읽어본 기술이었어요. 한국에서 이런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게 놀라웠죠.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박재윤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희망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검사 당일 조세피니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여기서도 안 된다면 진짜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한국의 의료진이 뭔가 다른 걸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MPA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재윤 의사가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조세피니의 감각 반사 회로에서 정기적인 전기 반응이 감지됩니다. 화면 속 파형을 보니 정말 규칙적인 패턴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신호였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아이가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응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박재윤 의사는 감각 자극 기반의 통합 재활을 제안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참여해 주셔야 해요. 가장 익숙한 목소리와 촉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 조세피니가 좋아하던 음악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음악 치료도 뇌 자극에 매우 효과적이거든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조세피니가 아프기 전 미국에서 친구들과 함께 BTS와 블랙핑크 노래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다이너마이트와 How You Like That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춤추곤 했었죠. 혹시 한국 음악도 괜찮을까요? 우리 조세피니가 K-팝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박재윤 의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한국 음악의 특별한 리듬과 멜로디가 뇌 자극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특히 K-팝의 비트와 하모니는 청각 피지를 활성화시키는데 탁월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뭐든 할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조세피니 곁에서 한국 TV를 종일 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엠넷, KBS, SBS에서 나오는 음악 프로그램들을 연속으로 틀어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아이가 들을 수 있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뮤직뱅크, 인기가요 쇼, 음악 중심 같은 프로그램들이 나올 때마다 조세피니에게 말했어요. 조세피나, 내가 좋아하던 뉴진스 나왔어. 하이보이 들리지? 간병사분들도 도움을 주셨어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룹들이에요. 라며 아이브, 여자아이들, 세븐틴 같은 그룹들 음악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도 틀어놓기 시작했어요. 간병사분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라서 미국 아이들도 많이 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조세피니에게는 너무 자극적일 것 같아서 사랑의 불시착이나 김비서가 왜 그럴까 같은 따뜻한 드라마들을 골라서 틀어줬어요. 한국 드라마의 OST들이 나올 때마다 조세피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조세피나, 이 노래 예쁘지? 한국 사람들이 만든 음악이야. 정말 감동적이지? 병원 의료진들도 신기해했어요. 한국 문화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사랑받는다니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조세핀이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엄마는 항상 여기 있어. 다 잘 될 거야, 사랑해. 처음엔 어색했어요. 평소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그런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어요. 뉴진스 노래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세피니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봤어요. 잠깐. 지금 뭐지? 더 자세히 지켜봤습니다. BTS의 노래가 나오자 조세피니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박재윤 의사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선생님, 조세핀이 한국 음악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박재윤 의사가 뇌파 모니터를 확인해 봤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K-팝이 나올 때마다 뇌파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반응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K-컬처 음악 치료가 시작됐어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는 K-팝 치료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기까지 했어요. 매일 다른 K-팝 그룹들의 음악을 시간대별로 배치했습니다. 아침에는 아이유, 태연 같은 잔잔한 발라드, 낮에는 스트레이키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같은 에너지 넘치는 곡들, 저녁에는 블랙핑크, 에스파 같은 강렬한 댄스, 자기 전에는 BTS의 스프링데이 같은 감성적인 곡들, 한국 드라마 OST들도 번갈아 틀어줬어요. 도깨비, 태양의 후예, 사랑의 불시착 OST가 나올 때마다 조세피니의 표정이 평온해지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동시에 제가 개발한 신경회로 제동기와 소리 자극 알고리즘을 병원에 제공했습니다. 미국에서 연구하던 기술을 조세피니 치료에 적용한 거예요. 이 알고리즘으로 특정 주파수의 소리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박재윤 의사도 흥미로워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을 결합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어가는 거였죠. 병원 의료진들도 한국 문화의 힘에 놀라워했어요. K-팝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치료 효과까지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간호사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 아이들에게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BTS가 유엔에서 연설한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었나 봐요. 박재윤 의사도 덧붙였어요. 한국 드라마와 K-팝의 글로벌 파워가 의료 현장에서도 증명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소프트 파워죠. 며칠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점점 감정의 벽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논리와 데이터에만 의존했던 제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박재윤 의사에게 고백했습니다. 전 늘 숫자만 믿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위해선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나오고 있을 때 조세피니가 아주 미세하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미소를 짓는 것 같았어요. 조세피나. 저는 펑펑 울면서 소리쳤어요. 내 딸이 들을 수 있구나. 그때 느꼈던 감동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시 엄마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세피니가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뭔가를 말하려고 하더라고요. 조세피니가 입모양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한 말이 오빠였어요. BTS 멤버들을 부르는 말이었죠. 조세피나, 너 지민 오빠 기억해? 아이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틀어주고 있던 퍼미션 투 댄스에 맞춰 손가락을 살짝 움직이기까지 했어요. 조세피나, 엄마가 보여. 아이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어요. 너무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확실히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뇌파 검사를 다시 해봤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청각 자극 구간에서 극적인 반응 상승을 보였거든요. 조세피니가 정말 들을 수 있다는 증거였죠. 박재윤 의사도 놀라워했어요. 이 정도의 빠른 회복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병원 전체가 화제가 됐습니다. K-팝이 기적을 만들었다면서 한국 언론에서도 취재를 나왔어요. 한류가 이제 의료 한류까지 이끌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까지 했죠.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한국에서 기적 같은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동료들이 믿기 어려워했어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케이스였거든요.
병원에서도 진단명을 바꿨습니다. 불가역 혼수에서 저이식 회복 단계로요. 의학적으로도 인정받는 변화였어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화상 통화로 질문을 받았어요. 한국 병원을 처음부터 믿으셨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매우 회의적이었어요. 그럼 왜 한국으로 오셨나요? 하지만 이 나라가 우리 아이를 믿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능성을 찾아줬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아버지의 트라우마 때문에 아시아 의료 전체를 불신했던 거죠. 조세피니는 계속 회복해 갔습니다. 입모양으로 말하는 횟수도 늘어났고 손가락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조세핀의 재활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작업치료실에 가서 처음엔 손가락 운동부터 했어요. 작업치료사가 천천히 관절을 움직여주면서 근육을 자극했죠. 조금씩 반응이 좋아지고 있어요. 작업치료사의 말에 희망이 커졌습니다. 감각통합치료도 계속했어요. 다양한 촉감, 온도, 소리에 노출시키면서 뇌의 반응을 끌어내는 거였죠. 언어치료사도 합류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발음 연습을 해볼게요. 매일매일 작은 변화들이 쌓여갔어요. 처음엔 고개 끄덕이기, 그 다음은 손목 움직이기, 팔 들어올리기까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조세핀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조세핀, 천천히 해. 아이를 부축해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으며 조세핀이 2걸음을 스스로 걸었어요. 비틀거렸지만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 걸은 거였죠. 엄마. 그때 조세핀이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나온 거였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병원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의료진들도 다른 환자 가족들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모음 일으켜 주세요. 조세핀이가 또 말했어요. 문장도 완성할 수 있게 된 거죠.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어요. 정말 딸을 되찾은 기분이었죠. 박재윤 의사 선생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처음에 한국 의료진을 오해했습니다. 박재윤 의사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를 살린 건 어머님입니다. 저희는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들께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의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환자를 살리려는 마음은 어디나 똑같다는 걸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거였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느 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복귀 제안이 왔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계속 관심을 보였고 연구소에서도 제가 돌아오길 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서울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에서 제안한 외래 교수직을 수락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연구를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동료들이 놀라워했어요. 왜 한국에 남으려고 하냐고 물었죠. 이곳에서 새로운 연구를 하고 싶어요. 한국의 의료진들과 함께요. 드디어 1년 남짓한 병원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윤 의사 선생님께서 말했습니다. 이제 외래 진료로 경과를 지켜보면 됩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조세피는 이제 서울국제학교에 등록했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적응이 빨랐죠. 서울국제학교에 다니면서도 한국 친구들과 케이팝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제일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학교 복도에서 조세핀이 저를 향해 뛰어오더라고요. 엄마, 오늘은 내가 먼저 걷고 싶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예전 같으면 천천히 조심해서 걸어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걸어봐. 조세핀이 햇살 가득한 복도를 씩씩하게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한국은 저의 편견을 치료해줬습니다. 제 아이를 살려줬고 저를 다시 엄마로 만들어줬어요. 무엇보다 생명에 대한 희망을 되찾게 해줬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정말 문화 강국이에요.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로 전 세계를 사로잡더니 이제는 K-메디컬까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BTS가 빌보드 1위를 하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받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접수한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문화적 DNA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딸을 살린 것도 결국 한국의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문화력 덕분이었죠. 이제 저는 매일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진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숫자와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때로는 논리를 넘어선 희망과 사랑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요. 조세피는 이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노는 평범한 아이가 됐어요. 그리고 아이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에서 의사가 되어 자신처럼 아픈 아이들을 꼭 고쳐주고 싶다고 합니다. 이제 조세핀의 꿈은 또 다른 희망이 되어 누군가의 어둠 속에 작은 불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가끔 한국어로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저희 모녀에게 한국은 단순한 치료지가 아니에요. 제2의 고향이 됐죠.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진정한 희망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연구를 계속하며 더 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조세핀과 저에게 기적을 선사해준 이 나라에서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편견이 무너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죠.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첨단 기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힘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번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